자, 안녕하세요. 10월 15일 매십경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색하네요. 매십경. 매일 10분 경제. 그 다음에 매일 쉽게 경제. 자, 이렇게 매일 하루에 10분씩 투자하셔서 아무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또 얘기하지만 그냥 단순하게 금융권 취업만을 준비하시는 분들 말고 일반 뭐 공기업 준비하시는 분들, 뭐 승무원 준비하셨던 분들, 모든 분들, 뭐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꼭 금융 경제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경제 흐름을 알면은 내가 지원할 산업, 그 다음에 구조, 방향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다음 주부터는 그러한 같은 기사도 같이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조금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뭐 부산은행하고 우리은행 발표 났는데 정신 없으시죠? 면접 준비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이제 면접 영상 업로드 이제 많이 될 건데 그거 보시고 꼭 따라 해 보시고요. 면접 일단 기회 가셨으면은 무조건 잡으셔야 돼요. 지금 워낙 그 치열한 필기 경쟁을 뚫고 가셨기 때문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면접 관련돼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제가 블로그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보셔서 같이 한번 병행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오늘 기사 빨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이슈가 많았어요.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들한테는 관심사가 뭐 크게 없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시장이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이슈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했지만 여러분도 어차피 나중에 주택을 뭐 전세를 가든 매매를 하든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도움이 돼요. 지금 직장 생활 뭐 몇십 년 동안 하더라도 그 수도권에 내 집 마련 한 채가 없어갖고 힘들어하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적으로 지금 이렇게 힘들게 취업 준비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 인생 설계를 하는데 결국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고 특히나 금융권을 준비한다면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계속 가져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한번 봅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쪽 단지는 2억 공충 저쪽 단지는 매물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 같은 전세살이가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전세와 매매의 차이는 여러분들 아시죠?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자, 일단 매매는 내 돈 주고 그냥 사는 거잖아요, 돈은. 그럼 전세는 뭐예요? 일정의 목돈을 내가 집 주인한테 주고 그 집에서 사는 거죠. 그 월세는 뭐예요? 월세는 매달 매달 꼬박꼬박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게 가장 좋을까요? 물론 매매가 가장 좋겠지만 목돈이 그만큼 없잖아요. 사회초년생들이나 아니면 신혼부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소득 기반이 뭐 많지 않았던 분들은 예전에 뭐 그 일을 하셨던 분들은 내 집 마련을 서울에서 그리고 수도권에 갖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뭘 유추해 볼 수 있냐면 매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뭐 요즘에 부동산 투기 같은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게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수 있지만 전세는 투기를 하려고 전세를 들어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세라는 건 뭐냐면 대한민국에만 있는 굉장히 특수한 제도예요. 특수한 제도. 그리고 이 전세는 실수요 거주예요. 그러니까 투기가 아니라 진짜 들어가서 살 사람들이 전세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세를 보는 지표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뭐 그런 지표를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현재 부동산 시장이 이 정도로 지금 심각하다는 거예요. 뭐냐 여기 보시면 전세 대단지 아파트도 전세 씨가 말랐다. 전세값도 2억에서 3억씩 급등했다. 이게 지금 매매가 얘기가 아니라 전세가가 이렇게 상승했다는 거예요. 자, 송파구 헬리옵시티 전용 84 보면은 10억 5천에 달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헬리옵시티는 여러분들 이런 것도 기억해 두시면 돼요. 송파구에서 이제 대장주, 아파트를 견인하는 대장주 중에 하나가 이 헬리옵시티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 전용 84는 뭐냐면 34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 살고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면 방 3개, 화장실 2개 그 구조가 대부분 84예요. 34평.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작은 규모가 뭐예요? 전용 59제곱이 있어요. 그거는 25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려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방을 준 이 아파트가 그냥 쉬운 아파트가 아니에요. 정말 피땀 흘려서 버셔서 지금 내 집 마련을 하신 거거든요.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는 지금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세요. 전세가 12억 5천이라는 거예요. 전세가 12억 5천. 여러분 12억 5천을 벌려면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지금 감을 한번 잡아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힘들게 들어가서 한 달에
200만 원씩 번다고 가정해 봅시다. 초반에는 좀 낮으니까. 아니 200만 원을 저축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200만 원씩 1년을 모으면 2,400만 원이죠. 그러면 10년을 모아야 2억 4천이죠. 20년을 모으면 4억 8천. 30년은 7억 2천. 지금 더 먹을 거야? 자, 보시면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달에 한 뭐 400만 원씩 저축을 해본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럼 400만 원씩 1년 4,800, 10년 4억 8천, 20년 9억 9천이에요. 그렇게 내가 400만 원씩 매달 해도 20년이 걸려요. 그 10억짜리 집을 내가 살 수 있는데, 근데 여기는 최근 전세가 12억 5천이래요. 그럼 이걸 보고서 우리가 뭘 느끼면 되냐면, 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값, 지금 이 송파라고 하면 강남 상부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이렇게 비싼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보면서, 아, 진짜 집값이 비싸구나, 이거를 느껴야 되고, 두 번째, 아, 아파트들이 매매가가 이렇게 다 다르구나, 전세가가 이렇게 다 천차만별이구나, 그걸 느껴야 되고, 세 번째, 아, 우리 부모님한테 내가 감사해야 되겠구나, 이걸 느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아, 내가 지금 현재 시세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까?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상담하는 과정에서 고객들이 이러한 상황에 위치했으면 이러한 걸 공감해주고 얘기해주는 걸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딱히 영업력이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걸 보고 차츰 우리가 노출을 해가면 이제 좋다는 거예요. 아무튼 결론은 뭐냐? 집값이 뭐 전세가가 높다, 그것도 있지만 집주인이 뭐예요? 6억 5천만 원인 전세 보증금은 10억으로 올려주지 않으면 실거주 할 테니까 집을 빼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봐보세요. 이게 지금 매매가가 아니라 전세가가 6억 5천인데 10억 전세를 내가 거기서 더 사는데 3억 5천을 더 주지 않으면 그냥 나가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힘든 거예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럼 보세요.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서 서울에서 유례없는 전세 대란이 벌어지고 있대요. 7월에 많은 이슈들이 있었어요. 부동산 이슈들은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시행되면서 더 이제 전세값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지금 어제 강서 가양동에서 매물로 나온 한 전셋집이 10명이 줄을 져서 기다리는 이게 사진이에요. 자, 보세요. 이게 정말 이게 2020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안 이상해요, 여러분? 전셋집을 보러 10명이 그 시간대에 가서 지금 줄을 쓴 거예요. 이거 줄을 왜 섰을까요? 그럼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여기에 대입을 시켜보면 돼요.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죠.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올랐다. 응? 뭐가 어떻게 해서 집값이 올랐다.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어떠한 금융시장도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의 논리로 모든 것들이 다 성립되는 거예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수요가 없으면 그게 뭐 가격이 막 그렇게 올라갈까요?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이 전셋집에 이 많은 그 사람들이 왜 갔을까? 첫 번째, 전세 매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전세 매물이 왜 없을까? 공급이 부족하거나 전세를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 두 가지 팩트만 보더라도 시장 논리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러한 것들 계속 경험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자, 전세 풍기 가격 급등. 그래서 정부의 기대와 달리 정부는 지금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대책들을 내놨는데, 오히려 그런 대책들이 지금 더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전세집 풍기 현상이 풀릴 기미가 지금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뭐 공인중개사 분들도 계속 이러한 얘기를 해주고요. 그래서 이 기사를 한번 쭉 보시고요. 여기에 보면 전세난에 지친 무주택자들의 최종 선택은 뭐예요? 패닉바잉. 왜? 계속 말씀드렸죠. 이렇게 전세를 이렇게 전세를 좀 구하기가 힘들고 전세 가격도 엄청 힘드니까 차라리 조금 싼 지역에 그냥 내 집을 산다는 거예요. 뭐 영끌과 B2에서. 이게 패닉 바잉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장 상황은 조금 여러분들이 지금은 어렵지만 오늘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오늘 시간 조금 많이 투자해서 10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은행을 가든 증권사를 가든 뭐 보험사를 가든 고객들은요, 지금 솔직히 금융상품 그렇게 크게 관심 없어요. 관심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뭐다? 부동산. 있는 사람들은 더 내 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부동산이 필요한 거고요. 없는 분들은 서울에 내 집 한 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정보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결국 고객이 원하지 않은 정보, 이 상품 가입하세요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게 여러분들 영업을 훨씬 더 쉽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야 될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계를 지금 유지하고 취업을 하고 여러분들 살아야 되니까 이런 공부들은 나를 위한 공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것도 바로 또 나왔죠. 2030 한 푼 안 써도 서울서 내집 마련 얼마? 15년. 제가 봤을 때 15년 훨씬 더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목적은 단순히 취업을 하려고만 공부를 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공부하니까 지금 엄청 자존감이 떨어지고 엄청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잘 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대기업에 가는 거고요. 하나가 금융권에 가는 거고요. 하나가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맞지 않나요? 그쵸? 그럼 그렇게 잘 살려고 하는데 돈에 대한 감각 없이 잘 살 수 있나? 절대 안 그래요.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돈에 대한 관념, 돈에 대한 마인드, 그 다음에 가치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계속 계속 내가 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구조거든요. 노동을 해서 돈을 버는 구조는 굉장히 좋죠. 하지만 조금 더 나의 윤택한 생활, 내가 조금 더 내 가정과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업 지금 굉장히 힘들겠지만 목적의식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단순히 그 직장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내가 조금 더, 그리고 내 가족이 조금 더 효율적이고 기쁘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꼭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2030 세대가 내 집 마련을 위해 사용했을 때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 15년 걸린대요. 뭐 이런 주택일 수도 있고요. 자, 보시면 이 PIR이라는 용어도 여러분들 잘 보시면 뭐냐면, 이건 뭐 NCS에 뭐 안 나오겠지만, 근데 이런 용어 같은 경우에는 알면 괜찮죠. 뭐냐면 Price to Income Rate예요. 주택 가격을 가구 소득으로 나눈가.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게 외우지 말고 PIR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소득을 한 푼도 연봉을 쓰지 않고 몇 년을 모았을 때 이 주택을 살 수 있는 그 기간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그러면 이 PIR이 지금 어떻게 된다? 2016년에서 17년 6월까지 10.9에서 현재 뭐예요? 2018년에는 15.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그러면 내 월급을 하나도 쓰지 않고 계속 모아서 내가 주택을 살 수 있는 기간들이 지금 이 PIR이라는 숫자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예요? 내 집 마련하기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 좋은 직장 들어가거나, 여러분들 돈에 대해서 감각을 키우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취업이 무조건 정답이 아니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잘하는 걸 더 잘하게 하면 이런 걸 언제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2030 세대도 요즘에 굉장히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도 많고 재테크에 대해서 고민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융인으로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라고요. 내 집 마련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게 만들어요. 지금 그런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NCS 공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필기 공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그 외 번외로 여러분들이 살기 위한 공부, 그게 여러분들의 지원 동기에 들어가는 거고, 그게 여러분들의 입사 포부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꼭 그냥 그 기억만을 위해서 뭘 내가 했다, 그게 아니라. 이해되셨죠? 자, 이건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금융 시한폭탄 키우는 영끌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알았죠? 근데 중요한 건 카드배 돌려받는 다중채무자가 146만 명이나 된대요. 와, 카드론 이용자가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빚을 낸 이른바 다중채무자가 매해 늘고 있다. 결국 왜 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은, 카드론을 이용하는 분들은 뭐예요? 첫 번째, 1금융권에서 대출이 안 나와요. 두 번째, 저신용자니까 당연히 한도도 적죠. 근데 이 카드론은 뭐예요? 이자가 훨씬 1금융권 대비해서 훨씬 더 비쌈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도 이용하잖아요. 왜? 지금 돌려받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러한 게 많으면 좋은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가계나 기업 대출이 지금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에서는 각 시중은행들한테 그리고 금융기관들한테 야, 대출 쪼여, 이제 더 이상 나가면 가계부채 위험해라고 하고 있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또 카드론을 찾아서 헤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슈가 있었을 때 항상 양방향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이 무조건 베스트다,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러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까지 생각을 충분히 해야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준비하는 PT 면접, 그 다음에 토론 면접, 뭐 세일즈 면접, 인성 면접 때 다양한 의견들을 내가
낼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뭐다? 지난해 카드론 이용자 가운데 다중 채무자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엄청나게. 네. 왜? 여기 보면 심각한 거 나오죠. 올해는 주식 투자 등을 위해 카드론을 빌리는 경우가 많다. 와. 그러니까 카드론까지 하면서 주식 투자를 한다.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돈을 벌 수는 있어요. 그런데 주식 투자를 한 번 한 사람들은 계속해요. 한 번 맛을 봤기 때문에. 그러면 카드론을 써서 내가 이걸 했다? 수익을 봤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떨까요? 또 해요, 무조건. 그럼 그렇게 해서 계속 성공하면 상관이 없지만 누구나 실패는 있는 법이죠. 한 번 꼬꾸라지는 장애에 만약에 내가 카드론 썼다. 그러면 그 리스크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투자든지 간에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투자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현명한 투자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다중 채무자 증가로 인해서 누가 좋아져요? 카드사 좋아지겠죠. 카드 어디서 팔아요? 카드사에서도 팔고 은행에서도 카드 팔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무작정 고객한테 권유를 하는 게 좋은 거냐? 아닐 수 있겠죠. 하지만 근데 항상 나중에 그 현장에 배치되다 보면 이 괴리감에 빠져요. 무슨 괴리감이냐? 안 좋은 걸 알면서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 근데 그거는 기회비용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것들 여러분들이 선별적으로 이건 정말 이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이 상품은 내가 잠깐 뭐 제한하지 말아야 되겠다. 지금 현재 카드가 굉장히 많지만 굳이 내가 이렇게 무리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겠다. 그러한 것들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역량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에 의거해서 야 이거 판매 좋으니까 팔어. 그래서 무작정 팔고 나중에 책임은 누가 질 건데요. 그러한 것들이 지금 작년에 금융권에서 굉장히 많은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에 의해서 내가 뭔가를 고객한테 권한다? 그거는 별로 좋지 않다고요. 왜? 그 고객한테도 좋지 않고 나한테도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상품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공부하고 이러한 역량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부산에 우리는 면접이 있어서 제가 이게 기회가 되면은 시간이 되면 한번 다뤄드릴 텐데 한번 오늘 영상을 보는 분들이 있고 또 뭐 부산은행이나 우리은행을 추천하는 준비하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댓글로 남겨주세요. 만약에 자료가 필요하시면. 그러니까 뭐 수요가 없는데 제가 그것들을 시간을 투자해서 하기는 좀 그러니까 예전에 농협은행 특강 제가 한 거 한번 보시고 그러한 식으로 제가 이제 자료를 만들어 드리거든요. 그래서 뭐 일정 인원이 많아지면은 제가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한번 들을 테니까 필요한 분들은 한번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그리고 많이 알려주세요. 한 100명 정도 되면은 제가 일단 조금이라도 만들어 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제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금융권의 이슈를 찾아서 우리가 면접에 가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뭐냐면 이런 것들을 발췌해야 된다는 거죠. 각 은행별로 하고 있는 방향성은 다 달라요. 세부 기술도 다르고요. 부산은행 같은 경우는 지역은행이잖아요. 지역 기반이기 때문에 굉장히 밀착돼서 영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의 이슈가 뭐예요? 기술보증기금 우수 지식재산 보유 지역 기업에 금융을 지원했다는 거예요. 누가? 부산은행이. 그럼 이러한 게 뭐가 차별화되어 있는 거냐? 뭐 한번 보면 되는 거죠. 부산은행과 기술보증기금이 특허권을 비롯한 IP 기반의 혁신 창업이나 사업화 지역에서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은행의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야,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느냐? 지역은행이고 또 중요한 건 뭐다? 지금 혁신 창업 그리고 지식재산의 여기 나와 있잖아요. 지식재산 기반의 혁신 창업.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많아지면은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겠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은행이 뭐예요? 이러한 지식재산 기반을 우리가 좀 육성하고 좀 창업을 지원하고 그들한테 우대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지원들을 하고 싶다. 그래서 기술보증기금과 협약을 맺은 거예요. 그럼 이러한 것들이 일반 만약에 부산에서 우리은행이나 뭐 국민은행 물론 할 수 있지만 부산은행이 부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그러한 다른 차별점이 뭔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지역에서 그 지역은행이 할 수밖에 없는 이슈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게 될 수 있겠죠. 이 협약은 뭐예요? 부산은행과 기보가 지역 기업을 위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죠. 지역 기업. 그리고 특화 상품인 IP 패스트 협약 보증을 신설해서 이것도 신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용어 하나 정도는 내가 외우고 간다고 한다. 그러면 싫어하겠어요, 면접에서? 최근에 부산은행 이슈에 대해서 아는 거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그럼 이거 얘기하면 되잖아요. 지역 상생, 지역 경제 발전,
지식 기반 혁신 창업을 이렇게 육성하기 위한 부산은행의 노력, 이러한 것들이 일반 시중은행과의 방향성이 다르다. 이걸로 토대로 해서 내가 지원농기가 만들어졌다? 이거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동안 지식 재산을 활용한 IP 금융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방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이용이 어려웠던 만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지방은행 맞춤형 IP 보증 상품 개발을 계기로 금융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된다.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신속하게 기술 가치 평가와 지식 재산 보증을 시행한대요. 보유권 특허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유권 특허권이 있다고 해서 모든 은행들이 다 똑같이 공정하게 같은 금리와 같은 우대를 주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러한 특허권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좀 더 빠르게 보증 시행한다는 거예요. 이거 혜택이죠. 또 뭐예요? 보증 수수료도 0.3% 우대. 이거 혜택이잖아요. 그리고 대출 한도도 일반 은행보다 훨씬 더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면들을 여러분들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지역, 이 부산은행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으니까 굳이 안 해도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신영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수도권에 집중돼 있던 지식재산금융이 지역으로 확대되길 바란다. 그러니까 부산은행의 의도죠. 이것도 지식재산금융이 지금 대부분 수도권에 있는데, 야, 우리 부산은행은 이렇게 한번 해보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시범을 해보자. 이게 여러분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우수 기술을 보유한 미래 성장력이 높은 기업들을 기술력 하나만으로 성장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게 기여한다. 그러니까 이게 IBK 창공하고 제가 봤을 때 큰 차이가 없어요. 규모의 차이는 있겠죠, 당연히. 하지만 부산은행에서 이런 것도 지금 시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은 충분히 이슈로서 갖고 갈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일단 앞에 얘기가 길어져서 여기까지 하고요. 자, 지금 중요한 거는 면접이 지금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은 부산은행 관련돼서 우리은행 관련돼서 이슈 분명히 제가 자료 공유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댓글로 남겨주세요. 100명이 넘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남아있는 기간 동안의 면접 준비를 반드시 그 은행의 이슈, 그 금융권의 이슈를 무조건 찾는 연습부터 해야 되고요. 첫 번째 지원동기, 두 번째 입사 포부, 세 번째 1번 자기소개. 요거는 매일 연습을 해야 된다. 언제 연습해야 된다? 매일. 그리고 어제 이제 댓글 주신 분들 중에 현장 방문에 대한 내용도 궁금하신 분들 링크 걸어달라고 했는데, 그거는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영상 촬영해서 다시 올릴게요. 이걸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10월 15일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매식경 뭐예요? 매식경. 매일 10분 경제, 매일 쉬운 경제 앞으로도 많이 활용해 주시고 주변에 친구들한테 알려주세요. 그걸 같이 공부하면 되잖아요. 재밌게. 여러분들 댓글이 없으니까 내가 별로 재미가 없어요. 아무튼 화이팅 하세요.